다이어트 성공률 5%, 나머지 95%는 전부 실패합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탄수화물 끊고 칼로리 계산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몇 달 뒤면 원점이에요. 시작은 항상 강렬하죠. 초반에는 결과도 나오고 의욕도 넘치는데 어느 순간 지치기 시작하고 결국 실패와 죄책감만 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만율이 고작 4.5%거든요. 한국이 37%인데 일본은 그 8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둘 다 밥 먹고 면 먹고 간식도 먹는데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우리 몸은 20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 됐습니다. 여름까지 뱃살 빼겠다는 목표를 위해 설계된 게 아니에요.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신체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거든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뇌 입장에서 음식이 부족하다는 건 생존의 위협이에요. 그래서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세운 다이어트 목표? 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살아남는 것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의지력만으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일단 유전자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는 비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동아시아인이잖아요. 담배 때문이라고요? 오히려 일본 남성이 한국 남성보다 흡연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거든요. 담배가 식욕을 억제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일본에서 헬스장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됩니다.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운동도 아닌 거예요. 핵심은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더 엄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더 똑똑한 생활 습관. 이게 진짜 답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음식과의 관계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과학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굶지 않아도 되고 헬스장에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설계하는 거죠. 이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일본에서는 음식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본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모든 급식 메뉴가 영양 전문가에 의해 설계되고 매일 신선하게 조리됩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함께 먹는데 이때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재료를 쓰는지 배워요. 자판기도 없고 가공식품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채소, 생선, 밥의 진짜 맛을 경험하면서 자라는데 이게 나중에 평생 동안 진짜 음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국 학교 급식도 나쁘지 않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급식의 양이 많고 반찬 가짓수도 많은데 문제는 학교 주변 환경이에요. 분식집, 편의점, 떡볶이 포장마차가 질비하고 학생들이 급식 외에 군것질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배달 앱의 발달로 야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과자와 음료가 아이들의 뇌를 설탕과 인공 첨가물에 중독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맛에 길들여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맛을 찾게 됩니다. 치킨, 떡볶이, 탄산음료가 편안하고 익숙한 맛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미각은 습관이기 때문에 몇 살이든 다시 훈련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뇌의 적응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블랙커피 처음 마셨을 때 기억나세요? 쓰디 쓴 약 먹는 것 같았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마시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 마시다 보니 어느 날 진짜 커피 맛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설탕 없이 마시는 블랙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신선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싱겁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미각에게 자연 그대로의 맛은 낯설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가공 간식을 진짜 음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 초콜릿 대신 과일로 시작해보세요.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뇌가 적응하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진짜 음식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뇌가 진짜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일본에는 편의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많은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음식이 완전히 달라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은 비슷하지만 일본 편의점에는 생선구이 덮밥, 된장국, 두부, 삶은 달걀, 저염식 반찬 같은 건강한 선택지가 훨씬 다양합니다. 전부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죠. 한국 편의점은 어떤가요? 핫도그, 컵라면, 삼각김밥, 탄산음료, 과자류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건강한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극적인 음식들에 밀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편리함이 꼭 정크푸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편리함은 단순히 가깝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뭐냐의 문제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 설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이 선택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배고플 때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과자를 먹고 과일이 있으면 과일을 먹게 돼요.
의지력으로 과자를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과자가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일본은 국가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기본 옵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면 건강한 선택지가 가장 눈에 잘 띈 곳에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싶으면 자신과 싸우지 말고 환경을 바꾸세요. 집에 있는 과자를 치우고 냉장고에 건강한 간식을 채워두고 배달 앱에서 치킨집 알림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환경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일본 문화에는 절제의 미학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치부라는 말이 있는데 80% 배부를 때까지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아쉬움이 남을 정도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사람들의 식사 문화에 녹아 있어요. 음식은 작은 그릇 여러 개에 다양하게 담겨 나오는데 밥, 국, 생선, 채소, 절임 반찬이 따로따로 예쁜 그릇에 담깁니다. 양은 적지만 가짓수가 많아서 내가 풍성함을 느끼고 적게 먹어도 만족감을 얻게 되거든요. 한국 식사 문화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푸짐한 게 미덕이잖아요. 밥도 수북이, 국도 가득, 반찬도 넘치게 주는 게 인심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 남기면 예의 없다고 배웠고 접시를 깨끗이 비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위 편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부를 때가 아니라 접시가 비면 다 먹었다고 느끼거든요. 접시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왠지 다 먹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배가 불러도 끝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접시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접시는 더 큰 양을 담게 되고 더 적은 양은 더 적은 칼로리를 의미하고 더 적은 칼로리는 제한받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이 관리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밥 먹을 때 큰 접시 하나에 담지 말고 작은 그릇 여러 개에 나눠 담아보세요. 밥은 밥그릇에, 반찬은 종지에, 국은 국그릇에 따로 담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풍성해 보이면서도 실제 섭취량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서 80% 정도 찼다고 느껴지면 숟가락을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포만감이 제대로 느껴질 겁니다. 내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설탕 섭취량은 한국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일본에서 파는 탄산음료 캔은 150ml인데 한국은 250ml에서 350ml가 기본이거든요. 거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편의점에서 500ml 음료를 사면 그게 1인분이라고 생각하고 다 마시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량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생각해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추가하고 달달한 라떼 마시고 디저트까지 곁들이는 게 일상이잖아요. 일본의 디저트 문화는 독특해요. 디저트가 작지만 정말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작은 화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그 모양을 감상하고 차와 함께 천천히 음미하며 그 순간을 즐깁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경험을 즐기는 거예요. 케이크 한 조각을 허겁지겁 먹는 것보다 작은 디저트를 온전히 음미하는 게 만족감은 더 클 수 있거든요. 설탕 섭취를 줄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40%만 줄여도 2개월 뒤에는 단 음식이 40%더 달게 느껴진다고 해요. 미각 수용체가 다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은 미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예요. 더 달아야 달다고 느끼고 더 자극적이어야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설탕을 줄이면 미각이 리셋됩니다. 예전에는 싱겁다고 느꼈던 음식이 충분히 맛있게 느껴지고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디저트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달달한 음료를 녹차나 보리차로 바꿔보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밋밋하고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오히려 단 음료가 너무 달게 느껴질 겁니다. 칼로리는 확 줄고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도 줄어들고 카페인 없이도 집중력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신진대사를 높여주기도 하거든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세 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9시 전에, 점심은 오후 1시 전에, 저녁은 저녁 8시 전에 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불규칙하게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거죠. 음식에 리듬이 생기면 호르몬에도 리듬이 생기거든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소화 효소를 준비하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한국은 어떤가요? 야근 문화가 심하고 회식도 많고 야식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회의 때문에 늦게 먹고 저녁은 야근하면서 밤 10시에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패턴이 너무 흔합니다. 퇴근하고 치맥 한 잔, 라면 먹고 자는 게 일상인 분들도 많죠. 이렇게 식사 스케줄이 엉망이면 몸이 혼란에 빠집니다.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최대한 많이 저장하려고 해요. 폭식 충동이 생기고 무작위로 간식을 찾게 되고 야식 충동이 심해집니다. 배가 고플 때 이성적인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결국 근처에 있는 아무거나 잡게 되는데 대부분 최악의 선택이에요.
편의점 라면, 배달 치킨, 야식 족발 같은 것들이죠. 예측 가능성이 절제력에 숨겨진 절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겠다고 결심하면 그 시간 전에 미리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점심은 12시에 먹는다고 정해두면 11시쯤 뭘 먹을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 때나 배고플 때 먹는다고 하면 항상 급하게 선택하게 되고, 급한 선택은 대부분 나쁜 선택입니다. 식사 시간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음식 선택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수년째 피트니스 센터 등록률이 3%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입니다. 매일 기차역까지 걷고 계속 계단을 오르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NEAT라고 부르는데 Non 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의 약자로 운동이 아닌 일상적인 활동을 통한 칼로리 소모를 의미해요. 한국은 어떤가요? 자가용 출퇴근이 많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기본이고, 걸어다니기보다 차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특히 수도권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지쳐서 움직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도 출퇴근이 힘들긴 하지만 도시 구조 자체가 걷고 자전거 타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NEAT의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하루에 30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보다 운동은 안 하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 먹고 10분만 산책하고 전화 받을 때 서서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200에서 300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6,000에서 9,000칼로리예요. 체지방 1kg이 약 7,700칼로리니까 특별한 운동 없이도 한 달에 체지방 1kg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스장 가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시간 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건강을 위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의 일부인 거죠.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자전거 인프라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환경 설계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의지력 없이도 움직이게 됩니다. 일본에서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 건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은 숟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밥도 숟가락으로 떠먹고 국도 숟가락으로 먹고 찌개도 숟가락으로 건더기를 건져 먹죠. 일본은 젓가락 위주로 식사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포크나 숟가락으로 먹을 때보다 한 번에 입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적고 음식을 집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이게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먹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가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데 약 20분이 걸리거든요.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5분 만에 식사를 끝내버리면 아직 배 안 부른 것 같아서 더 먹게 되고 20분 뒤에야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서도 문제가 됩니다. 점심시간이 짧아서 후다닥 먹고 바쁘니까 빨리 먹고 습관적으로 빠르게 식사를 끝내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면 천천히 먹으면 뇌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적당히 먹었을 때 포만감 신호가 도착하고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죠.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세요.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충분히 씹고 삼킨 다음에 다시 드세요. 식사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아요.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혼자 먹을 때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세요.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는 거예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식사가 더 즐거워집니다. 덜 먹으면서 더 맛있게 먹고 더 기분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걸으면서 먹거나 폰 보면서 먹거나 다른 일 하면서 먹는 걸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식사는 식사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음식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거의 작은 의식처럼 식사 시간을 대하는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배달 음식 먹고 스마트폰 스크롤하면서 간식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이게 왜 체중 관리에 문제가 될까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먹으면 뇌가 음식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TV를 보면서 먹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면서 먹으면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포만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TV를 보면서 식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5%에서 50% 많이 먹는다고 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만족감이 떨어지면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마음 챙기며 먹는 걸 영어로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해오던 거예요. 천천히 마음 챙기며 먹으면 몸이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배고픈지 배부른지 이 음식이 진짜 먹고 싶은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건지 알 수 있게 돼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과식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식사할 때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음식에만 집중해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보면서 먹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음식 맛이 잘 느껴지고 적게 먹어도 만족스럽고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일본의 비밀은 신비로운 다이어트 비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극단적인 식이요법도 아니에요.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 음식의 맛을 배우고 건강한 음식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적당히 먹는 문화를 가지고 설탕을 적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천천히 음식에 집중하며 먹는 것.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일본의 낮은 비만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핵심은 균형, 리듬, 그리고 존중입니다. 음식과의 균형 잡힌 관계,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음식과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 몸과 싸우는 대신 몸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면 날씬함을 유지하는 건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됩니다. 의지력을 쥐어짜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또 다른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될 뿐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바꿔나가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의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